에서 아동 권리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국적인 콘텍스트에서 얼마나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포럼이 저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서 이양희 교수님 와 계시지만 여러 기관 단체에서 사실 그 CRC에서 공고를 받고 뭐 UPR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그 국제기구에서 공고를 받아도 잘 국내에 알려지지 않아서 오늘 국내 청중들 많이 계시는데요. 저렇게 알리는 노력이 그다음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해외에서 오신 초청자분들께서도 한국적인 상황에서 왜 공고받은 사항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내셔널 휴먼 인스티튜션이라는 것이 이제 국제인권 규범을 국내에 잘 이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인권 조약 기구 조약 감시 기구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이제 많은 공고사항들을 대한민국이 이제 받게 되는데 뭐 질책도 있으시고 격려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동안 저희 정부 보고서에 대해서 CRC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다뤄왔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일단 조금 제가 보니까 지난 3, 4차 정부 보고서에서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저희 대한민국 이 아동 인권 상황이 조금 진전된 부분과 조금 계속 이렇게 좀 답보상태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정부가 최근에 뭐 베이비박스 관련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양희 교수님께서 아마 언론에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양특례법 개정과 관련한 그 사설을 읽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국내 논란이 좀 있었고, 또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는 저희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럽게도 전 세계 주기상 보면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그 자살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 예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저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현재 자살 예방법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권고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제 중요하게 거론이 되는 것은 이제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따돌림이라든지 학대, 여러 가지 이런 폭력과 관련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저희가 공부했던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좀 눈여볼 만한 것은 그동안 최종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부분 중에서 유보사항에 대한 철회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동권리 협약을 국내에 이행했을 때 국내법과 조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아동권리에 이렇게 이제 국내 이행을 하려면 독립적인 좀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이 왜 잘 안 되는지, 그리고 아동 예산이 왜 이렇게 잘 배정이 안 되는지, 제가 얼핏 든 생각은 그 이제 시설 아동에 대한 그 급식 예산과 관련해서 지난 한 몇 개월 전에, 수개월 전에 상당히 그 국내 언론에서도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동 예산, 물론 이제 국가가 재정을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는데 어떤 자원을 어떻게 이제 할당하느냐가 굉장히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이긴 하지만, 아까 이제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아동 최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아동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그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가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주 아동이 아까 그 교수님 난민 아동 말씀하셨는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한반도가 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컨텍스트하고 좀 다르게 난민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케이스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민과 관련한 그 이주 아동의 문제가 사실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교수님께 몇 가지 저희 한국과 다른 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반복적으로 저희 대한민국이 공고를 받고 있는 상황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육권과 관련해서 의사표명, 그러니까 이제 아동들에 대해서 그냥 나이가 어리다, 보통 이렇게 해서 저희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이 차별에 대한 진정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로 재미있는 것은 이제 정년과 관련해서 요즘 저희 정년 뭐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정년과 관련해서 근무 성적이나 성과에 상관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업에서 이제 이렇게 해고를 레이오프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정 사건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저는 그거 좀 상반되게 아동과 관련해서는 보면은 아동들이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학교, 특히 자치 활동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이제 독립적인 인격차로서의 어떤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CRC에서도 뭐 여러 가지 공고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 입시 현실이 뭐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 뭐 부모들이 집에 가면 하는 이야기 딱 몇 가지 딱 두 마디잖아요, 그죠? 저기 배우자한테 하는 말하고 자녀한테 하는 말 딱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무조건 공부 학원 갔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이번 CRC에서도 이게 저기 이제 크램스쿨 뭐죠? 그 학원에서 너무 늦은 시간까지 방과후 학습을 하고 그리고 사교육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가계 수입의 대부분을 이 사교육이 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OECD 국가지만 상당 다른 나라 OECD 국가의 현실과는 굉장히 독특한 양상으로 이 아동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육도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부실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이 공교육에 대한 국가 의무가 매우 취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 배정과 관련 이번 CRC에서도 예산 배정 굉장히 눈여겨볼 볼만한 것이 예산 배정이 돼야 뭐든지 정책의 이 프라이어리티가 첫 번째 정치의 우선이 돼야 이게 실현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예산을 배정을 안 해놓고 선언적인 규정만 이렇게 넣어놓는 것은 사실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전히 그 공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다. 대부분 사교육이 그걸 부담하고 있다. 이제 이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자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매우 황폐화되어 있다. 뭐 인성교육 그걸 뭐 두 번째 문제고 아이들이 입시 경쟁에 눌려서 그냥 자살을 이렇게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라든지 아니면 심각하게 정신건강에 빠져 있어 정신건강에 문제가 돼서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 이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외에서 오신 초청자분들께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서 오신 저기 발표자분께서 좀 아마 일본도 그 유교주의 문화가 있었고 그 대학 입시가 굉장히 그 압박감이 크기 때문에 그 동양권의 좀 독특한 문화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좀 매우 그 서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가인권위에서 공부했던 사항 중에 제가 조금 그 인상 깊게 보는 것은 이제 최종견에서 밝히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소년들, 아동들의 그 어떤 정신 활동에 대한 자유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아직 자유를 못 받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계지 어떤 자유의 의사를 개진을 해서 교칙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식적인 구성원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도 매우 폭력적인 관계고 아이들도 거기에 대응해서 요즘 뭐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체벌을 요즘 학생 인권 조례나 이런 게 제정이 돼서 체벌을 못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그 체벌을 하면 찍어서 이렇게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현장이 매우 지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점에서 CRC의 우려가 저는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들의 존중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좀 그 문화적인 컨텍스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엔에서 공부하는 것이 작동이 가능하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지슬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이 입법화가 되지 않으면 모든 법이 굉장히 선언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 같은 경우는 다른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하고 다른 것이 선거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대신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단체들도 상당 부분 그 당사자 입장이 안 되고 대변하는 입장이고 이래서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선거권 연령과 관련해서 저희 국가인권위에서 두 번의 정책 공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 청소년 인권단체가 청소년의 이 선거권과 관련한 연령 제한과 관련해서 헌법 소원을 저희 청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주된 요지는 그겁니다. 이제 20세 2004년 무렵에는 이제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을 20세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20세 이상만 선거권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이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의견 제공을 했었고 최근에도 저희가 그 2013년이죠 올해네요. 그 아동 정치적 참여권과 관련해서 선거권 연령이라든지 정당 가입 연령에 대해서도 연령이 좀 더 적절하게 하향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아마 해외 초청자분들께서도 아마 대부분 18세, 뭐 19세, 대부분 아마 18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연령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입법화가 돼서 조금 떨어지려고 연령이 낮춰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제가 제 자녀도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청소년인데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그런 견해나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대가 다르다. 저희 때는 옛날에 이게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를 하거나 최근에 대안학교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그만큼 아이들이 성숙하고 이제 충분히 자기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런 그 선거권 연령이라든지 입법도 조금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권고를 받고 있는 상황과 또 다른 한 편에서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사회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분야. 이제 여기 한국 청주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고민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후속 세대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이주아동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주아동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 아동들이 곧 20세가 이제 돼갑니다. 처음에 이제 이주를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해서 이주 아동에서 이제 성인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후속 세대가 되는 거죠. 이게 후속 세대가 됐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가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상당히 사회적인 아까 그 통합 문제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CRC에서도 보면 그 우려사항으로 그 이주아동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등교율이 아주 낮다든지,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그 미등록 언더큐멘티드 그 마이너스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체류 자격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그 처음에 이주를 처음 했던 시기에는 정규학교를 잘 못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초중등 교육법이 바뀌고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그 공식적인 다큐멘트가 없어도 뭐 전세 임차 보증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제시를 하더라도 학교에 입학이 이제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많이 개선이 돼서 많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교육권을 보장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말씀들이 이제 그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한 그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자유로운 그 가족들의 결합권이라든지 뭐 아동에 대한 권리 등도 보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부분이 이제 대부분이 송출국이 비준을 하고 있고 그 이렇게 이제 수입국
비준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확산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 협약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걸 강제하기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국내 비준하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좀 여러 가지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아동 CRC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이제 크로스커트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교육권이라든지 의료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국가의 의무를 좀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우리 이양 교수님 계시지만은 이제 저희는 이 공고를 받은 당사국이 이제 저희가 정부 보고서를 내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기초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 통계가 튼튼해야 이 국가의 어떤 진전 상황, 예를 들어서 아까 인디케이터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등교율 이런 게 있으면 그 다음 해 보고서를 제출할 때 뭐가 이게 향상이 됐다. 이거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CRC 위원님들도 보시고 한국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게 개선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냥 정부가 우리 잘했다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사실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런 기초 통계가 좀 튼튼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정부 보고서를 만들 때 조금 더 이 컨설테이션을 시민사회와 또 NGO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기구 이렇게 이제 3자가 같이 모이는 자리를 좀 충분히 갖고 이 공고사항에 대해서 리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저는 키 이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UPR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공고만 받아오고 그냥 그날 그냥 그걸 이렇게 알리는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이런 포럼도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 같고 국내 청중들께 널리 알리고 또 회의에서 오신 초청자분들도 한국적인 상황이 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널리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아동과 관련해서 아까 앞서서 발표해 주셨는데 난민 아동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이 국내에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UNHCR 사무소가 저희 국가인권의 빌딩을 저희 같이 쓰고 있어서 저희끼리는 자주 봅니다만은 일반 대중에는 참 많이 안 알려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난민에 대해서 관심을 분명히 조금 갖고 아까 교수님 저기 마지막에 디텐션 센터에서 아동이 철조망을 붙잡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은 조금 난민에 대한 관심을 우선 널리 이렇게 국내 청중들에게 알리는 것이 일단 국선무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본 부분은 최근에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무국적 아동에 대한 국내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난민 아동, 무국적 아동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제 탈북자, 이제 북한에서 주로 탈북을 하게 되면 중국으로들 많이 합니다. 중국으로 가면 중국에서 이제 한족이나 조선족 남자와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거기 거주라는 경우가 많은데 남한에 오기 전까지 대부분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취약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대부분 이런 이주 여성들이 인신매매나 어떤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상황에 놓여진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아동이 출생했을 때 이제 호구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나라 호적과 같은 호구 제도를 갖고 있는데 호구를 취득하고 있느냐 왜냐면 호구가 있어야 이 시티즌십이 있어야 사회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리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 보호를 받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했는데 저희 예상과는 달리 상당 비율이 중국 내에서 호구는 취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구는 취득을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비합법적인 절차로 예를 들어서 중국 한족이든 조선족이든 배우자가 뇌물을 주고 공안에 뇌물을 주고 국적을 취득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친다거나 아니면은 위조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뭘 제출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문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조로 해서 이렇게 이제 호구를 취득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좀 이슈를 드리고 싶은 것은 미혼모 문제입니다. 미혼모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제 일단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낙인입니다. 일단 미혼모 이렇게 미혼모가 어떤 아이를 출산했을 때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가 일단 없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그래서 베이비박스 문제도 아마 그런 문제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이제 버리는 아이들도 줄어들 텐데 그러지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낙인하고 차별이 많으니까 미혼모가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더 심한 경우는 다니던 학교에서 징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교사가 이게 이제 수치심을 유발하게 해서 사실상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대안학교로 가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서 저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접수된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입양 허가제가 사실은 시현시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입양특례법까지 개정이 되고 이랬는데 이런 이제 아동의 유기를 조장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게 하지 못하게 하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이게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출생 등록자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출생을 등록하게 되면 공정의 서류를 제출을 하고 이제 이러는 것이 우리나라 가족관계 등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남게 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 UN 권고에 맞추어서 우리나라의 그 입양특례법이 상당히 진전된 법률인데 국내에서는 상당히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사실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빨리 해도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제가 조금 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이슈,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아동과 관련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은 그 이제 기업과의 유권. 그래서 유엔에서는 그동안에 그 보통 CRC에서 코퍼레이트 리스판시빌리티를 강조를 했었는데 그것에서 조금 한 달 더 나가서 인권 경영하는 것이 국가의 이제 어떤 의무로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의 존 로기 교수님께서 유엔의 이제 특별 보고관 형식으로 기업과 인권과 관련한 보고서를 만들고 프레임워크가 나오고 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도 국가가 사실 인권 침해에 상당히 주된 공권력을 이렇게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상황이 있는데 주체였었는데 국가 이상으로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 기업과 인권 관련해서 아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 최근에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목화를 이제 아동들이 강제 노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상당히 사회적인 그 국내에서 우려를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ILO에서 현재 실사 조사를 지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또 국책적으로 이제 면화 목화 산업이 육성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법의 보호를 못한 상태에서 아동들이 강제로 노동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는 성인들, 교사들이나 이런 공공부문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 목화 재배철에는 이 강제로 이렇게 징집이 돼서 노동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업과 인권과 관련해서도 아동의 노동 인권이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고요. 국내 상황에서는 이제 그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인권 침해나 차별의 문제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어리고 이제 대부분 이게 5인 사업장 미만 사업장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인권 침해를 당하는데
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게 한다라든지, 그리고 사회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든지,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여아인 경우에는 그 성희롱이라든지 언어 폭력을 당하는 사례도 상당수 보호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 분석하는 걸로는 특히 아동 연예인들, 이런 방송 산업에 종사하는 아동들이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또 성적으로 과다하게 노출을 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생등록증은 대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래서 그 아동인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공고를 받고 있고, 그리고 최근 이렇게 떠오르는 이슈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이행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 국내에서는 그 아동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조약감식에서 받은 공고사항들이 이렇게 이제 관련 학과들이라든지 관련 종사자분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이제 그런 문서들을 저희가 이 번역을 뭐 이제 공식 문서로 번역을 정부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해서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오늘 여기 이렇게 총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조금 더 접근하기 좋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가 일단 가장 중요한 임무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분야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